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남학생 중 잘생긴 우빈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순해서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부끄럼이 많고 숫기가 없어서 그 외모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 외에는 잘 어울리지 못했죠.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은지라는 애가 있는데 은지는 또 성격이 남자 같았습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그 정도면 귀여운데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둘한테 싸이월드를 통해 한번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둘의 싸이월드 주소를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뭐를 오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 둘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님 말고 하며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빈이가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는가 하면 저를 보는 눈빛도 원망이 가득했죠.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은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걔랑 잘 돼가? 누구? 왜 있잖아. 지난번에 내가 싸이월드 주소 적어준 우리 반 남자애 말이야. 아, 걔? 내 싸이월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던데? 쪽지도 단 한 통도 안 왔어. 뭐?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걸 못하러 얘기하냐, 쪽팔리게. 안 오면 많은 거지. 은지를 만난 다음날 저는 우빈이에게 가서 피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잡아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 은지 싸이월드 안 들어갔어? 걔 별로야?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우빈이가 말했습니다. 난 지금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우빈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빈이는 제가 준 싸이월드 주소를 찾아가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로 일촌 신청을 해주었고 그녀의 글을 읽고 글마다 댓글도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의 글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사고방식이 자신과 너무 잘 맞아서 우빈이는 상대편 여자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휴대폰 번호까지 교환을 했고 둘만의 비밀 얘기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우빈이는 여자애를 만나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여자도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그날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자애를 만나기로 한 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외모는 제법 예쁘장한 편이었지만 별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인상에서 풍기는 느낌이 암울하고 어두운 느낌이 강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할 때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지가? 어두운 애였다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걔가 얼마나 밝은 앤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알고 보니 제가 알파벳 R과 V를 거의 비슷하게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따라 R을 누가 봐도 V로 볼 정도로 비슷하게 쓴 거였습니다. 아무튼 우빈이도 그런 사정을 알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첫인상이 별로였다고 약속하고 나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가볍게 주스 한 잔을 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주스를 마시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봤지만 싸이월드에서 봤던 거와는 너무 다르게 말도 거의 없고 대답만 겨우 하는 정도로 극히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그 여자의 싸이월드에 들어가 봤더니 어이없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싸이월드에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글과 함께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등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언제 찍었는지 우빈이의 사진까지 올려놓은 거였죠. 아마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는지 그날 만났던 카페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빈이의 얼굴이 왠지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변하더니 더욱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만남을 갖고 며칠 뒤에는 우빈이와 그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동영상이 싸이월드에 올라왔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빈이는 몸서리를 한번 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말이야, 그 여자애가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둘을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찍은 거야. 그런데 나는 걔가 폰을 꺼내는 것조차 본 적이 없거든. 아는 사람한테 우리 둘이 있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자기 폰으로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한 손으로 들고 찍은 동영상이라면 넌 그걸 어떻게 찍었다고 생각해? 핸드폰을 꺼낸 적도 없는데. 순간 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여자애는 우빈이와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우빈이는 곧바로 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다고 했죠. 네가 오고 싶어서 내 사이에 온 거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주었더니 이제 와서 피해? 현재 우빈이는 핸드폰을 아예 중단시킨 상태라고 했고, 그리고 요즘은 그 여자애가 꿈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졸린 눈을 비벼 문 쪽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우빈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것을 우빈이가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침대 가까이 오는데 그것의 키가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몸을 이끌고 우빈이 쪽에 가까이 오면 그의 정체는 바로 싸이월드의 그녀라는 것이었죠. 순간 우빈이가 비명을 지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그 여자는 소름 끼치게 씩 웃으며 다짜고짜 우빈이의 목을 조르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넌 절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넌 나를 언젠가 꼭 다시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네가 죽은 이후의 순간이 아니길 바랄게. 당시 우빈이는 거의 패닉 상태였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싸이월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우빈이가 들어갔다는 싸이월드에 접속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는 계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20대였던 누나는 미용 보조로 일하면서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다 보니 불편한 것들도 많았는데 특히 세탁기가 공용이었을 정도로 월세가 저렴한 집이라고 했죠. 반지하엔 7가구가 살았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엔 드럼 세탁기 2대를 두고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죠. 누나는 하는 일이 미용이다 보니 주로 평일 중에 하루를 쉬었는데, 빨래가 밀리는 주말보다는 평일 중에 빨래를 돌려놓고 쉬는 경우가 많았고, 그날도 빨래를 돌려놓고 TV를 보다가 빨래가 끝났다는 세탁기 소리를 듣고 다용도실로 나갔다고 했죠. 그런데 다용도실에 가보니 아직도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누나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남은 시간이 3분이길래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돌아가는 드럼 안을 보고 있는데 찰나하는 순간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웬 남자 머리가 안에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몸은 긴장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시선을 반대쪽으로 옮겼다고 했고, 절대 세탁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죠.
갑자기 반지하의 다용도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너무 겁이 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탁기에서 알 수 없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왠지 바깥도 무섭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햇볕도 안 드는 지하복도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라고 말했죠.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당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너무 무섭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하고는 세탁기가 다 끝나서 멈춘 세탁기를 열지도 못한 채 다용도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고 했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 복도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나는 너무 반가운 목소리에 그제서야 다용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어두운 반지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누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가 다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희한하게도 방금 전 남자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이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남자친구는 무슨 일 있냐는 듯한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너무 무서워 남자친구한테 상황을 말하였고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기다리다 집 앞에 도착한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가 세탁기를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누나는 그때 자기가 뭔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치부하며 지냈다고 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날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음식점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하였고 음식 자국이 묻어서 닦으려고 살펴보았는데 뭔가 방금 먹은 음식의 색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튀었다기보단 바늘 끝으로 콕콕 찍었다는 느낌에 며칠 전 일들이 생각나 기분이 찜찜해졌다고 했죠. 집에 가서 그날 세탁기에 넣었다고 기억하는 옷들을 모두 꺼내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하얀 옷과 마찬가지로 위치는 제각각이었지만 하얀색 옷에 묻은 형태의 검붉은 오염이 옷마다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하얀색이 아닌 옷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었죠. 누나는 바로 그 옷들을 모두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뒤로는 다용도실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손빨래를 하는 등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다가 다른 집으로 바로 이사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나가 본 그 남자의 머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그 친구 이름을 민호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외할머니가 작은 무당집을 하고 계셔서인지 민호도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할머니가 교회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귀신이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사람 형상의 하얀 물체가 흐물거리는 느낌으로 귀신이 보인다고 했죠. 이상하게 민호가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주변이 오싹해져서 다들 민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하루는 민호랑 근처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그 바다에는 바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도 낚시를 하고 있는지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큰 거 잡았나 보다 하고 뭐 잡았는지 구경하러 가자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 했죠. 민호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가지마.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119 구조대 몇 명이 그쪽으로 급하게 막 뛰어가고 있었죠. 이때 민호가 그래서 그렇게 몰려 있었구나 하고 작게 혼잣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많이 모여 있었다고 했고 아마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귀신들이 구경하려고 모여있던 것 같다고 했죠. 한 번은 민호랑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공포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본 영화가 구르지라는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자꾸 뒤에서 킥킥대며 웃어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야 내놓을게 저기요 라고 말을 하면서 뒤돌려는 순간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확 잡더니 야 입 닥쳐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알았어 라고 하고 다시 영화를 보기 위해 앞을 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나가고 싶어서 민호한테 야, 나 너무 무서운데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니 티내지 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나오게 되었죠. 뒤에선 영화가 끝날 때까지 킥킥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날 새벽종이라는 걸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할로윈 때 사탕 받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집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과자나 쌀, 가면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민호랑 같이 새벽종을 돌고 있었는데 한 집의 집사님이 찬송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집은 엄청나게 큰 고급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현관부터 막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곰팡이도 피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무튼 문을 열어줘서 현관 입구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 집에서 준비한 과자 상자를 받아서 나왔는데 갑자기 민호가 저 집 문제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호가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교회 사람들 몇 명이 그 집에 가서 집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집사님이 말하길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잘 돼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 집에 우환이 꼈는지 가족들 몸도 계속 아프고 사업이 거의 망해가서 집도 팔려고 내놨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간 뒤엔 몸도 개운해지고 다시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민호가 저한테 야, 귀신 붙은 집은 저렇게 더럽게 변해. 청소하면 귀신 떨어질 수도 있으니 너희 집도 청소 잘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바로 제 방을 대청소를 했죠. 이 이야기 말고도 작은 일화가 꽤 많은데요. 민호랑은 학창시절 단짝처럼 지냈지만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가는 바람에 자주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민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 장례식장도 다녀왔는데 그 후엔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신기하고 무서운 기억을 많이 준 친구라 연락이 끊긴 게 더 아쉬워집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직도 귀신이 보이는지 물어보고 싶네요.